네, 국회에서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주제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것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 진행상 앞서서 보셨는데 어떤 점을 주목하셔서 보셨는지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지아 구금과 관련해서 국민분들의 우려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는 재발이 방지되도록 어떤 이제 보관을 갖고 있는지 정부가 지금 미국 측과 어떤 추가 협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지금 상황을 청취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미국의 필요와 어떤 요구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문직 기술자들이 미국 조지아주로 갔던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자를 제대로 취득하지 않고 왔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처를 받은 점, 그래서 후속적으로 한국인 동반자법이라고 해서 한국인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좀 수월하게 취득해서 미국 현지에서 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어떤 흐름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 구금 사태 포함해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전 그 부분에도 굉장히 귀 기울여 봤고요. 구금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그 조지아주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또 총영사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외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니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문제가 지역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응해서 기업들과 어떤 소통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 보이니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거를 선제적으로 꺼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당했다, 뒤통수 맞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관세 협상도 그때 이제 15%라는 관세율을 맞추면서 마치면서 우리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조각뿐이다. 이 모든 것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15%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고 게다가 3,500억 달러를 조달을 할 거냐 말 거냐 조달하는 데 있어서 문서화를 하라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그 어떤 대응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잘 수행할지 또 내야만 하는 정부 인사들이 가서 그걸 꼭 만들어냈으면 좋긴 하겠는데 초반과 비교해서 지금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우려는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면서 사법부와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전 지키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의 말한 것처럼 대상임은 명백하고요. 지금의처럼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그리고 스스로 훼손시킨다면 거기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헌법적 위헌적 행동이라는 그래서 지금처럼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에 아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개입하려고 했던 만큼 반헌법적이고 위헌적 행동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원 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발언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를 향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법원이 대법관 늘리려면 성사 신축해야 된다, 그럼 예산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법원이 꼭 서초동에 있어야 하냐 이렇게 이전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세게 얘기하는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양당 공이 사법부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정치 공세에 나서는 거는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제 민주당 측에는 그런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헌 국면을 지나면서 지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어떤 모색을 해왔느냐,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왔느냐, 정반대의 방향으로 왔다고 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구속 취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차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법조인이라면 정말 뜨악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일선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속할 때, 피의자들 잡을 때 수사 어떻게 해야 되냐. 날짜가 아니라 그러면 이 법원에서 결정한 대로 시간으로 해야 되는 거냐. 바로 대검에서 지침을 내렸어요. 아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한다. 그 법률적인 예외가 윤석열 전 대통령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의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에서 더 무게감이 있는 이 권능을 가진 건 아무래도 입법부입니다. 그게 헌법의 해석 체계에 맞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들이고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그래서 선거를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대선에 사실상 민주당의 후보를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파기환송심을 굉장히 수만 쪽의 페이지에 이런 증거 기록이 있는데 한 2번 정도의 어떤 그 논의 끝에 내린 겁니다. 이게 국민들은 의아한 거죠. 사법부가 이건 대선 한복판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할 필요가 있다. 내지는 지금 내려와라. 국민들 보시기에는 다소 돌출적인 발언으로 보일 수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내려와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 뉴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도 정무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려오게 한다거나 그걸 논의했다거나 논의할 계획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행정부도 관여하는 걸 자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그게 상권 분립의 이 정확한 이 취지이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정치인의 언어는 좀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또 앞두고 있기도 하고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여권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왜냐하면 여러 민생 아젠다를 던지고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이를테면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그리고 미임금 체납된 임금과 관련해서 이게 국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이슈를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법부와 대립각을 세운다는 그런 부분이 정무적으로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의 공세가 연일 이렇게 거세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대통령실이 우리는 그런 걸 논의한 적이 없다. 대법원장 이제 뭐 사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하지만 이미 벌써 강유정 대변인인가요? 원칙적 공감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죠. 대변인 자리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거를 그냥 주워 담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거를 속기록에서 지우려고 했던 정황까지 나타났습니다. 속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인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뿐만 아니고 민주당 모두가 지금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또는 본인들한테 어찌 보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있는 대법원장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권력과 힘과 입법을 통해서 몰아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김근식 당협위원장이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럴 거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헌재 재판관 다 몰아내자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정치가 이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독립성을 훼손하고 심지어는 인사 그리고 대법관 뭐 이런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몰아내려고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독재에서는 가능하죠. 근데 우리나라 독재국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민주당이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특별재판부를 지금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고 특별재판부 플러스 또 다른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반헌법적이고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에 그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네. 있거든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법개혁 이 5개 아젠다는요 정말 국민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관철되기 위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오히려 역풍으로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압박해가지고 사법부가 그러면 개혁에 동조할 수도 있지만 이건 좀 미지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치는 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꼭 당시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반 많은 분들의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요. 이 법률적으로 본인의 시간과 비용, 인생이 완전히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사사건 3심, 지금 우리가 3심제지 않습니까? 헌법상. 그런데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 단계에서 제대로 판단받냐? 그러지 않아요.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해서 이거는 3심민 대법원까지 올라올 그런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사건이라고 해서 다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습니다. 3심제가 완전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럴 것인가? 왜 국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대법관 수가 14명입니다. 심지어 법원 행정처장을 맡으면 법원 행정실무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장도 전원합의체 판결에만 관여할 뿐입니다. 12명이 이 1년에 수만 건이 되는 사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패단이 있느냐? 나는 그래도 대법원에서 내 사건을 그래도 가장 이 핵심되는 영예로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패단이 있습니까? 이른바 정관예우라는 게 있는 겁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도장값 수천만 원, 억 원대, 최소한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도 받지 말자라고 해서 이 법조 시장에서 통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한테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이게 기득권 문제가 있죠. 이 대법관 수를 늘리자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항해 왔거든요. 그러면 늘리자고 하니까 그럼 하급심 판결이 굉장히 유명무실화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논리인가 들어보면 이 대법관들이 기록을 진짜 일반 판사처럼 하나하나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연구관들이 페이퍼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이걸 판사들이 하거든요. 이 파견을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파견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하급심이 제대로 판사들이 뭐 공석이 되거나 비거나 이런데 판사는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증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지금 시스템이 맞다라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들이 동의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런 흐름에는 저는 저항할 수 더 이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대법관 증언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요,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국민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켜켜이 쌓이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법관 평가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인사에 그러면 관여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인사를 관여했을 때 인사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누가 관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결국에는 그것도 정치권에서 하는 것 아니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상권 분립에 저해하는 행동이겠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관들, 자기네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방금 말씀하셨던 모든 그 사법 개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명분이고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것이 어찌 대법관의 입법 사안이잖아요. 그러면은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해야죠. 논의를 하고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면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이런 중요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면서 여당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 반 정도가 예를 들어 뭐 보수 진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런 법안을 강행했을 때 그 새로 생기는 법치에 대한 그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있을 수 있을까?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또 잡음과 또 갈등이 양상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이제 대법원장의 사퇴를 놓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논의한 바 없다. 하지만 전날 강유정 대변인은 공감을 표시했다가 철회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과연 국회에서 사퇴하라고 할 수 있느냐. 즉 이 부분은 대통령이 얘기한 선출한 권력이 임명직, 지명직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이 전제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직책은 임기를 보장하라는 그 헌법적인 결단의 취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기를 외부에서 흔들어대거나 할 때 그 조직에 그리고 그 부의 권능에 그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인데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려오는 것이 민주당에는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렇습니다. 이제 강유정 대변인의 설명 처음에 그 발언,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이 내려오는 거에 원칙적으로 공감했다는 취지로 이 기자들이 기사를 썼던 발언을 저도 여러 차례 들어봤어요. 그런데 명료하게 어떤 취지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선회하면 일단 대법원과 어떤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어떤 삼각관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더 우월한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법조인들과 이야기를 해보더라도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선두에 있는 게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 입법부와 그리고 그 간접적으로 선임이 되는 이 행정 수반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법부 판사도 임명을 하는 거니까요. 그 무게감이 다르다고 대통령이 지적했던 거예요. 그 위상과 무게감은 대통령이 이 직책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민이 직접 선출했다는 주권자가 직접 개입했다는 그 무게감을 언급한 거고 강유정 대변인도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내려오라는데 명시적으로 공감했다. 논의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오해를 그리고 오독을 불러왔다면 후속적으로 그러면 어떤 맥락이었는지를 조금 설명하는 발언이 추가되면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정무수석까지 실제로 없었다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좀 진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자가 위에 있는 거라서 임기고 뭐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민주당의 태도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태도가 그렇지 않기도 하거니와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이런 상권분립의 헌법적인 해석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을 얘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국회의 통할 아래 두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만약 그 강유정 대변인이 모호하게 얘기했다면은 무능의 무능이죠. 대변인이 그것도 대통령실 대변인이 기자와 언론이 못 알아들을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말하면은 그거는 사퇴해야죠. 그거는 사퇴가 아니죠. 그거는 잘려야죠. 그리고 만에 하나 본인이 했던 얘기가 실수로 그냥 마음속에 있었던 게 내뱉어졌으면은 그것 또한 굉장히 큰 부담을 줬고 이것이 만약 대통령실에 가지고 있는 분위기라면은 그거는 반민주주의고 상권 분립에 훼손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누차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뭐 여러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신뢰가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셨을 때는 이분은 상권 분립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무게감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권 분립의 그 권위 형성되는 과정이 다 틀리다 뿐이지 어느 하나가 나머지보다 낫다고 아니 무게감이 덜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큰 오산이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출직이 잘못했을 때 그걸 누가 어디서 가르마를 타줄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를 통해서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계엄했을 때 그거를 국회에서 당연히 계엄 해제를 했지만 국회에서 했지만 결국엔 헌재에서 탄핵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법 체계, 헌법 체계에서 나왔던 결과물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에 수많은 판결이 지연시킬 수 있었고 그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재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어찌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저거는 왜 불법적인 건데 저렇게 잘 빠져나갔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건들도 보면 피의자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충분히 사용했고 그 체제 안에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거든요.
우리가 더디게 갈 수 있는 게 가끔은 너무 답답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체제가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고 이만큼 성숙하게 만든 거예요. 그거를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한순간에 바꿔버릴 듯한 저는 언사와 행동, 특히 대법원장까지 사퇴하고 탄핵까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발언들을 서스럼없이 내뱉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이거를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대통령도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보면 아까 저희가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의 이제 발언을 들었습니다만 이제 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를 포함한 뭐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장외투쟁 카드도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당협위원장인데요. 장외투쟁한다고 이미 벌써 뭐 통보 같은 게 왔기 때문에 장외투쟁은 계속 할 것 같고 이미 벌써 한 2번 정도 있었죠. 예. 그거는 야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 전달하는 방식이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 내에서 입법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다른 투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한정적이겠죠. 왜냐하면 숫자가 워낙 달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7명 정도면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3분의 1이 넘습니다.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무엇이 잘못됐는지 소상히 전달하는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네. 언급이 됐어요. 대선 불복입니다.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대법원전 탄핵 이야기하는 거 부적절하다. 이거 문제 있다. 일정 정도 공감합니다. 성급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 대통령 탄핵은 되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고 훨씬 더 엄중한데 이런 부분으로 그것도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면서까지 이야기하는 부분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과거까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상권 분립에 대한 존중이 정말 국민의힘에 있는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이 장외 집회 나와가지고 헌법재판소 부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징계 지읒자도 꺼내지 못했어요. 그 의원은 지금도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일 때 국민의힘 의원들 어떻게 했습니까? 출근길을 막아서면서 경찰들과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이건 상권 분립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여야가 뒤집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공세를 일관하면 안 됩니다. 강유정 대변인 발언도 헤아려 보면 일단 일단락이 되는데 계속 점화하고 싶어하는 거죠. 왜? 정치적인 지형이 어려운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적 의지와 능력이 지금의 국민의힘은 전 태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적을 찾는 거죠. 장외투쟁했을 때 그러면 돌아간 민심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설까요? 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이라는 것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상식에 기반해서 제기해야 소구력이 있는 건데 최소한 그런 문제 제기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만 드리자면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국민의힘이 이 헌법 수호에 그러면 충실했느냐? 지난 과거를 보면 최근의 과거를 보면 그러지 못했던 모습 간간히 나왔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선거 불복 이런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우리가 민주당을 통해서 봤던 부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2년도 당선돼서 지속적으로 불과 몇 달 안 지나서 민주당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대선 불복이라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왔습니다. 그것마저도 지금 여야가 공수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과연 국민의힘한테만 국한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정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야당 간사 선임 안건,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놓고 부결이 됐습니다. 이 부결이 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부결이 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있는 곽규택 의원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진 한 장 보십시오. 박찬대 의원이 왼손에는 망치를 들고요, 오른손에는 물병을 들고 이렇게 회의장에 난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민주당 보좌진이 빠루를 들고 온 겁니다. 그 빠루를 국민의힘에서 뺏은 거예요. 뺏어가지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여준 겁니다. 그거를 프레임을 갖다 씌운 거예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이런 허위 사실을 가지고 지금 간사 선임을 빙자해가지고 인신공격하고 있고 허위 사실 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민주당에서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어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법사위 간사는 이해 충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성이 시작됐고 결과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해당 건 무기명 투표 10명만이 투표에 참석해서 10표의 찬성으로 표결이 통과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민주당부터 들을까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상임위 간사는 여야 한 명씩 그리고 이제 국회법에는 표결에도 붙일 수 있는 방안이 규정돼 있습니다만 이제 박수로 추인하는 형태로 이제 매듭이 지어졌는데 아마 나경원 의원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뭐 2년 구형을 받아서 법사위 간사로 부적절하다는 거는 좀 동의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여러 또 뭐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많이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당권 경쟁 가도에서 이제 정식으로 제기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인 나를 찾아와서 여러 차례 이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고 있는 건을 좀 공소 취소해달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본인도 그 부분 그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게 나만을 위한 청탁이었냐라고 맞받아치긴 했지만 어쨌든 청탁으로 읽히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점. 그러면 법사위는 특성이 사법부도 또 수사기관도 검찰 다 어쨌든 피감기관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그럼 과연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서 뭐 법사위원으로까지 국민의힘에서 지정하신 것을 문제 제기하거나 비토하기는 어렵겠지만 간사로서의 역할을 과연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협의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나경원 의원 대신 다른 이제 의원분을 추천하거나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매듭 지어지진 않고 이게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에 붙였기 때문에 아마 회기 내에서는 다시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간사 선출하는 그런 방식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무기명 투표로 해서 간사 선임이 안 되게 됐어요. 제가 19대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지금 한 15년, 한 13년 정도, 14년 정도 보는데 간사 선임을 무기명 투표로 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 그 사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각 당이 본인들의 간사를 선정하고 그거를 통과시켜주는 게 의례적 관례였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당 내에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경원 전 대표가 지금 간사 선임되는 것에 있어서 추미애 위원장하고 굉장히 이제 각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민주당이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모든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사법부 구형이 나왔잖아요. 구형이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탁 가능하지 않겠느냐 내지는 사법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히려 좀 부담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나경원 대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중에서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기는 하고요. 물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은 정치가 복원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계속 이렇게 맞닥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요. 다만 한 가지 이번에 구형에 대해서는 지금 현역 의원들과 전직 의원들 그리고 당직자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형이 나왔는데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아까 보셨지만 그 빠루 같은 경우도 사실은 팩트는 팩트입니다. 민주당 당직자가 가져온 거를 뺏고 그거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그 사진이 찍고 그 사진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빠루 폭력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그때 프레임을 씌운 거거든요. 곽규태 의원이 좀 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모를 때가 있으니 그런 거 말을 하는 게 바로 의원들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도 지금 아시다시피 몇몇의 의원하고 뭐 전직 의원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그들에 대한 구형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것도 사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법부가 지금 민주당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사법부가 국민의힘을 더 압박하고 있는 정치적 이유로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앞서 얘기 나왔지만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더 이상 쉽지 않아 보이는데 문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가진 게 많으니까 네. 더 많이 나와줘라 하는 것처럼 법사위 위원장도 원래는 뭐 이 관례상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법사위원장도 갖고 간사도 선임 안 해주고 그러면 간사 선임 없기 때문에 협의는 또 어렵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 이 부분이 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저도 이게 원칙이라는 것.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면 정부 조직법 같은 건 그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협조해 주는 게 야당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19대 국회에서도 볼 수 없었다고 하시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박수로 치고 끝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나경원 의원의 어떤 돌출적인 그 행동 때문에 그래도 법사위원으로는 이제 수용이 어렵다, 간사로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든 계속해서 반대, 비토 이렇게만 비치는 데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집권 초기 아닙니까? 이게 법사위라는 건 또 일반 상임위의 상원형 성격을 갖고 있고 법사위 문턱을 못 넘으면 정말 본회의로까지 가지도 못하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이 골든타임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개혁에 그리고 공약에 그러려면 법사위를 야당에 준다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하면서 전당대회에 나가면서 공석이 됐으니까 최소한 그 잔여 임기 정도는 여당이 계속하고 아마 차후에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체하는 논의가 당연하지만 국회 내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간사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국회법이 간사를 나경원을 할 수 없게 된다면은 뭐 곽규택 의원이 계속하든지 누가 하게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곽영원 의원이 저기 계속 앉아 있다면 뭐 간사가 있는데 저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반성하는 거 뭐가 있어요? 자꾸 나경원 전 대표라든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왜 왔습니까? 전직 위원장이 불법 주식 투자하다가 그거 딱 걸려가지고 사퇴하고 탈당하고 지금 사법적으로 처리받고 이런 거잖아요. 본인들이 도덕적으로 잘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크게는 사법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이 알 수 없는 진짜 이런 그 자만과 오만의 모습이 과연 국민들한테 제대로 비춰질까? 자기네 잘못 때문에 공석된 거를 추미애로 채워서 그거를 나경원 대표가 와가지고 간사를 맡고 어찌 보면은 양검이 좀 치열하게 토론하는 걸 국민한테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이상하게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 시끄러웠던 법사위 현장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본인도 사람들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 시간과 장소 다 그렇습니다. 근데 돈은 안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를 법원에서 아니면은 확실하게 증거 제시가 되기 전까지는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뭐 진짜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한다. 그럼요. 본인은 결백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돈이 흘러간 정황들은 뭐 있다고들 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을 텐데 그것이 진짜 결백한지 아닌지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풀어내야 될 숙제 되겠죠. 예. 쟁점은 뭐라고 보시고 어떻게 결과 전망하십니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예. 아마 뇌물죄로 경유해서 넘어가려고 인신 확보가 필요하다고 특검은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할 겁니다. 지금 이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항변하는 국회에서의 내용을 보면 내가 그래도 검사 20년 한 사람이고 정치인 16년 했는데 이런 초면에 잘 알지도 못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 돈을 받을 리가 있겠냐. 그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증거는 달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렇다면 돈을 준 사람은 주장에 따르면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씨 아닙니까? 이게 자기 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통일교의 이해관계와 관련해가지고 대신 갖다 줬기 때문에 이른바 배달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걸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 뭐 권성동 의원이랑 만나는 그 중식당 이런 걸 기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부인인 통일교의 재종국장은 돈다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다가 드러났는데 그 밥을 먹었다는 2022년 1월 5일 오전 10시에 찍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줬을 수 있죠. 그 가능성이 0이라고는 말 못하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이 이후에 식사를 한 이후에 어떻게까지 문자를 보내면 총장님 오늘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요. 이 작지만이라는 게 물품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 어떻게 항변했는지 어떻게 반박했는지 함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받지 않은 돈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요. 이거는 진짜 세게 항의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근거만 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 원래는 두 사람이 밥을 먹었나 했는데 통일교와 관계된 세계일보 부회장 그리고 적십자사 회장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참고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돈을 주고받는 것까지는 못 봤다. 우린 모른다. 밥만 먹었을 뿐이다라고 했지만 윤영호 씨가 돈 받는 걸 봤다는 전제에서 보낸 문자가 특검에 확보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근거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드물 거예요. 굉장히 촘촘하게 근거를 남겨놨어요. 배달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걸 위에 보고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걸 본인이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증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반박하고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까지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전 저 부분이 만약 사실이라면 진짜 바본 거죠. 어떻게 돈을 4명 이상 있는 데서 받습니까?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권성동 지금 그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의원이 얘기하는 내가 검사 생활 오래 했는데라는 부분도 보면은 1대1로 받는 것도 증거가 나와서 문제가 될 판인데 어떻게 2명이나 더 있는 데서 1억이나 하는데 현금 돈다발을 받는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도 사실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4명 다 진짜 바보들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안 했을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이제 구속 여부가 나오게 될 텐데 물론 유무죄 판단은 아니고 구속 여부 판단이긴 합니다만 이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3대 특검 중에 처음이니까 이 구속 여부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특검 수사나 또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일단은 뭐 당시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가까웠다고 느껴지는 뭐 실세 중에 실세라고 알려져 있던 권성동 전 대표가 저런 식으로 그 구속이 되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무죄는 아직 얘기는 할 단계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해도 정치적 파장은 꽤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지금 여러 친윤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호가호위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입장들은 어떨지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당내에서 앞으로 한 1년, 2년 동안 지방선거도 남아있고 결국에는 총선 대선이라는 게 3년 내, 이제 3년, 5년 내에 돌아오는데 당이 어떻게 재정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참 우려되는 시간입니다. 예. 권성동 의원이 왜냐하면 큰 거 한 장이 지금 1억 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인신이 확보되면 그 다음은 국민의힘이 대선을 과연 법률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치렀느냐에 대한 수사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권성동 의원이 이걸 개인적으로 썼겠습니까? 그 당시에 완전히 대선 2달 전이었는데요. 아마 돈을 주고받았다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흔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2달 뒤쯤에 그러니까 3월쯤에 김건희 씨가 이 윤영호 씨와 이 감사 인사를 하는 녹취가 확보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녹취의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통일교 측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정치권을 지원한 적은 많은데 이번처럼 우리 산하의 기업 학교, 언론 다 총동원해서 지원해 준 건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매우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1억에서 끝났을 것인가. 지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들여다보지만 사실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거에는 한학자 총재를 직접 권성동 의원이 만나서 이 쇼핑백을 들고 나왔다는 그런 진술까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이 됐던 그 대선 과정의
위법성, 그 정치적 정당성까지 허물어지는 수사로 좀 확대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 정치 사정도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건 이제 관세 협정이 되겠습니다. 관세 무역 협정이 잘 됐다라는 것이 이제 초반에 한미 정상 간의 회의에서 나왔던 결론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인을 하지 않고 와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의문이 남아 있었는데 일단 일본 자동차 관세는 15%가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5%를 아직까지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을 해결해서 25% 이 부분을 낮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데 민주당부터 들을게요. 이게 너무 많은 숙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의 어떤 협상에 이른다면 우리는 또 한미 FTA 체결국이었고 그것이 유효한 그 바탕 위에서 연장선상에서 해야 되는데 트럼프 2기는 최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이런 어떻게 보면 거친 상황에 놓여 있느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처음에 15%로 관세 협상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미국에서 15% 관세 협상은 원래 당신들한테 부과된 거에 플러스 15야. 어떻게 보면 딴소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일본도 GDP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제 5,500불을 이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일본 정부가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 채무 담보 내지는 대출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최근 논의를 보면 완전 미국 정부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거는 직접 돈을 미국의 현지에 투자를 하는 거고 심지어는 9대 1로 미국이 가져간다라고 해요. 투자도 하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뉴노멀이라고 하죠.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사실상 자본주의나 이 동맹의 어떤 공식을 깨는 방향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거의 유일하게 영국 정도만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유동성이 크니까 사인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 국가들이. 그리고 심지어 영국도 되게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왜 마침표를 찍고 오지 않냐. 왜 이 사인을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제가 경제 전문가나 이런 외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유동적인 상황이니까 사인을 하는 게 오히려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로지 봐야 될 건 국익이라는 관점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부에서 당연히 부족한 부분 야당으로서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국민들의 질타가 있겠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후에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 대법원이 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절차를 해야 되는데 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냐. 이게 하급심에선 다 트럼프 정부가 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관전포기가 있는 상황에서 좀 이 유동성에 대비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상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15% 관세 협상을 이제 타결하고 왔을 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환호했죠. 다행이다라고 환호까지는 아니도 천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3,500억 달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정부는 굉장히 거의 단호한 목소리로 이거는 보증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관세 15%에 포커스가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정부 말 믿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그랬으면 그 보증 형태로 사인을 하고 왔다면 지금은 사인 안 한 게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니고 오히려 미국한테 유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력과 이걸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비난은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3,500불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외환 보유국의 84, 5%나 되는 이 돈을 과연 투자를 하고 미국에 보내서 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은 또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가 말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는 지금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국민께 다 공개를 하겠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국민들은 바라볼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잘 했다고 해왔던 협상이 지금에 와보니 이거 우리 굉장히 불리한 협상 아니었어? 일본 봐도 그렇고 유럽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비교 대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저렇게 강경 모드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 협상 대비 지금도 길이 안 보이고 굉장히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거 협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